것은 사실 뭐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브르디웨라는 사람이 한 말을 보면 여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부르주아 특권의 계승자는 혈통의 권리나 자연권에 호소하거나 초창기의 기업가들이 자신들의 성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들의 미덕으로 애용했던 금욕주의 윤리에 호소하는 것이 모두 이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재능과 장점을 동시에 증명하기 위해서 학교 졸업장을 이용해야 한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오늘날 부르주아 지배계급은 노동자보다 교육 수준이나 교육 분야 모두에서 더 고등교육을 받는 것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그걸 도구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계급에 대한 이 부르주아의 어떤 지배를 정당화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더 고등교육을 받았다 해가지고. 그렇지만 이거는 좀 일반적인 원리죠. 여기를 넘어서서 학벌 차별을 이런 학력 차별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은 학력 차별보다는 아까 말했다시피 학벌 차별이 가장 문제가 되고 가장 심각합니다. 한국에서 이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한 것은 학력이 아니라 학벌입니다. 무작정 많이 배우는 것보다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어떤 다른 대학에서 석사나 박사학위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람이 서울대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보다 계급적으로 더 상위에 서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대 간판을 가진 사람은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서울대학에 입학하면 그것만으로 서울대라는 한국사의 최고의 지배학벌, 그 지배학벌이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 우리나라에서는 거기서 결정이 벌써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우느냐 하는 것은 부수적인 거고, 그죠?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나 계급을 본질적으로 결정한다든지 변경시키는 요인은 아닙니다. 부수적인 요인이죠. 그래서 계급적 서열에서 보면 학벌 서열이 이 학력 서열보다 훨씬 더 앞섭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단순히 학력이 아니라 학벌이 이 계급상의 차별, 어떤 계층화 이런 기제가 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 사회만의 현상입니다. 이 우리 사회에서 상류계급은 최고 학력을 가져야 되고 중류계급은 중간 정도의 학력, 하층계급은 가장 낮은 학력.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물론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가 아니고 어디서 배웠느냐, 어느 학교를 졸업했느냐. 이게 이제 학벌 차별. 내용의 양과 질 이런 거는 뭐 여기에서 차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특정한 출신 학교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등학교 뭐 좀 길면 1, 2, 3학년 아니면 좀 짧으면 2학년, 3학년 한 2년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그래서 좀 잘 친 그게 평생을 좌우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의 인격과도 전혀 관계없고 어떻게 보면 열심히 공부한 측면은 물론 인정해 주겠지만 운도 따라야 되고 그 시기에 그죠? 특정한 시기입니다. 그게 이제 일생을 좌우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죠. 그래서 이 학벌차별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다. 그 학력차별은 거기에 비하면은 대발의 피죠. 한국에서 그 사람들 사이에 불평등한 구별짓기가 뭐 대졸이냐, 고졸이냐, 중졸이냐 이거는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뭐 차별이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심각한 건 아니죠. 학벌 차별에 비하면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글이 이제 김상봉 씨의 이제 학벌 사회라는 글에서 지금 발췌한 내용이고요. 지금 시간이 어찌 됐죠? 30분이요.
그래서 이 학벌차별과 관련해서 지금 또 문제가 된 게 최근에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과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청소년 자살 중에 이 대학 문제와 관련해서 자살률이 또 높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이제 죽음과 관련한 부분으로 이제 돌아갔을 때 과연 누가 무엇 때문에 무엇이 그들을 죽게 했는가? 우리가 좀 더 근본적인 어떤 토대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 이제 답변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결국 학벌입니다. 우리 사회의 학벌이라는 것이 일부 젊은이들을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식 사고방식이지만 그래도 그 젊은이 입장에서는 그게 전부인 거죠. 자기가 학교 다니면서 배우고 부모님한테 들은 얘기나 뭐 교사든 자기 주변에서 자기가 쭉 들어오면서 그게 하나의 목표였던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오래 살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지만 그 나이에 그 학생 입장에서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이런 학벌에 의한 차등과 차별과 불평등이 이 젊은 학생들을 사실은 죽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4년제 대학을 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뭐 살충제를 마시거나 자살하는 여고생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물론 뭐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래서 그렇게 자살한 여고생도 엄청난 좌절도 서울대가 아니라 다른 대학에 들어가게 됐다고 해서 자살한 수험생은 또 많죠. 이런 학생들의 절망감,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자살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 뭐 이런 뉴스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그렇죠. 이런 거를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그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은 아버지가 일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공부하도록 학원 뺑뺑이 돌린다 하죠. 이렇게 만들었던 우리 교육 시스템 이 모두가 학벌 때문에 발생하게 된 문제죠. 우리 한국 사회가 학벌에 따라서 사람을 그렇게 철저하게 차별하는 사회가 아니었다면 아마 이 아이들이 혹은 젊은 학생들이 자살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이 나이 어린 학생들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시간 동안 노동하는 아버지들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해야 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아무리 열심히 또 공부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최고의 지배학벌인 서울대에 입학하는 학생은 매년 수험생 가운데 0.5%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우리 피라미드 구조에서 0.5%. 마지막에 서울여도, 연고대도, 지방의대도 가지 못한 많은 열대다수 학생들은 남은 평생을 항상 물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열등감에 시달리고 또 실제 사회에 나가서 차별과 불평등을 또 겪게 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로 이 극심한 불평등이 우리 이 땅의 청소년들을 자살로 몰고 갔다는 겁니다. 이런 교육 시스템이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임상봉 씨의 학벌사회, 한길사에서 나온 책인데 거기서 이제 요 발췌했다는 부분 인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우리 수업 시간에 읽으면서 막 부연 설명도 하고 했지만은 여러분이 또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요 학습 길라잡이에서 제가 오늘은 몇 번을 선택했냐면 2번과 3번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2번을 보세요. 계급과 신분, 신분과 학벌, 학벌과 계급이라는 개념을 비교하여서 설명한다. 뭐 이걸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은 막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읽은 내용에서 이렇게 비교해 본 다음에 한국 사회에서 학벌이 야기하는 문제, 이게 이제 중요하죠. 한국 사회에서 학벌이 야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이 이 텍스트에서 언급된 내용, 그것도 적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다른 자료에서 또 찾아보고 또 다른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보충해도 됩니다. 그래서
또 2번은 과제 3으로 과제 3으로 내고 12주차 12주차를 12주차 마칠 때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으셨습니까? 저도 적어놨습니다. 12주차 수업 영상 마칠 때까지 제 이메일로 386kdj@naver.com 여러분 학번과 이름을 반드시 적고 과목 이름도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구분이 되거든요. 분반도 있고 하기 때문에 1분반이냐 2분반이냐 분반이 있으면 구분을 해야 되고 학번과 이름은 반드시 적고 과목명을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자, 요 2번이 12주차 마칠 때까지고 그 다음 3번 지금 요 아래에 한 말이 부르디유가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의 말을 근거로 해서 학력차별을 넘어 학벌차별로 강화되는 우리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해봅니다. 자, 이 말을 토대로 해라고 했습니다. 말을 읽어볼까요? 오늘날 부르주아 특권의 계승자는 혈통의 권리나 자연권에 호소하거나 초창기의 기업가들이 자신들의 성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들의 미덕으로 애용했던 금욕주의 윤리에 호소하는 것이 모두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재능과 장점을 동시에 증명하기 위해서 학교 졸업장을 이용해야 한다. 이 말을 근거로 해서 학력차별을 넘어 학벌차별로 강화되는 우리 한국 사회의 근본적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해보죠. 그럼 2번과 3번이 조금 비슷한 문제입니다만 3번은 이 부르디유의 말을 토대로 해서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이제 또 과제가 제시된데 제가 두 개 하면 조금 여러분 부담될 것 같아서 3번은 제가 하겠습니다. 2번만 이번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할게요. 요 2번을 과제 3, 세 번째 과제입니다. 과제 3으로 해서 12주차 마칠 때까지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수업은 인도는 이제 여기까지 나가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지식인의 역할과 고민 이 부분을 할 차례입니다. 이제 1전편에서는 이제 2부에서 2부에서 이제 1장의 마지막인데 지식인의 역할과 고민 그 부분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지금 시간이 한 38분이네요. 제가 사실은 그러면 요 준비한 영상을 하나 보고 마칩시다. 유시민 씨도 글을 참 잘 씁니다. 논리적으로. 제가 또 좋아하는 정치인이기도 한데, 정치인 이야기보단 이 사람은 이제 자유인이죠. 정치에서 손을 떼고 머리 졌지만, 이분의 강연회 중에 일부인데, 논리적인 글쓰기와 관련된 부분인데, 10분, 12분 정도 짧습니다. 그래서 이 강연회 듣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논설, 이제 회사의 보고서나 이런 건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해석의 여지를 이렇게 남겨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쓰면 망하는 거예요. 글쓰기가 힘이 들 때, 그럴 때 그 생각을 해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가. 그리고 이 축복을 즐거움으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비극인가. 그런 생각을 좀 정신승리에 도움이 되시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덜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고통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제 강의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고통을 덜 느끼면서 글을 쓸 수 있을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때로 기술도 좀 필요하고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방법과 기술을 안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방법을 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방법을 알긴 알아야 되는데 그 방법대로 되게 많이 해봐야만
글쓰기는 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어떻게 하면 좀 어떤 식으로 훈련하고 어떤 식으로 평소에 글 쓰는 습관을 들이면 잘 될까? 거기 초점을 두고 좀 말씀드릴게요. 책에 다 있는 내용을 제가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내가 글을 쓸 때 특히 여러분들이 되게 논문을 쓰거나 보고서를 쓰거나 또는 뭐 회사에서 필요한 어떤 글들, 되게 보고서가 많죠. 또는 뭐 자기가 취미로 활동하는 어떤 동호회에서 그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뭐 자기 주장이라든가 견해라든가 경험담 이런 걸 쓸 때 어디에 초점을 두고 뭘 생각하면서 글을 써야 되나? 이제 거기 그 문제에 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써놓은 글을 보면 그것이 회사의 보고서든 아니면 회사에 쓰는 보고서든 아니면 뭐 커뮤니티에 올리는 어떤 게시판 글이든 간에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그런 게 있죠. 그런 경우가. 뭘 열심히 써놨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느낌이 확 다가오지를 않아. 그런 거예요. 잘 쓴 글이라 하면 첫 번째 이쪽 한쪽에서는 쓴 사람이 생각한 거를 잘 담아야 돼요. 두 번째는 담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언어로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읽는 사람이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못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담으려고 하는 뜻을 정확히 담고 그리고 그것을 읽는 사람이 내가 담으려 한 뜻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글을 써주는 게 제일 잘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글 쓰는 게 되게 재밌어져요. 말로 하면 굉장히 좀 부정확하고 번잡하던 것도 글로 딱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하면 일목요연하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오해의 여지 없이 전할 수 있거든요. 글을 쓰는 사람과 글을 읽는 사람은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 달라요. 사람이 우선 다를 뿐만 아니라 유전자가 다르잖아요. 우선 개성도 다르죠. 성격도 다르죠. 경험도 다르고요. 그리고 취미도 다르고 소망도 다르고 인생관도 다르고 다 달라요. 때로는 이해관계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텍스트를 읽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텍스트에 끌려가서 읽냐면 그게 아니고 자기가 그 텍스트를 해석합니다. 누구나. 근데 그 텍스트를 해석하는 독자하고 그 텍스트를 만든 글쓴이하고는 완전 다른 사람이어서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글 쓴 사람은 정확하게 내가 생각하는 걸 담았다고 생각했는데 읽는 사람은 그걸 못 가져가는 거예요. 혹은 전혀 다른 형태로 가져가는 거예요. 우선 이 텍스트를 한번 보시죠. 그럼 이게 유명한 시인데요. 이 시를 읽으면서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사랑. 그죠? 딱 바로 떠오르잖아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연탄재가 뭐 하찮게 보이니까 발로 차잖아요. 근데 그 연탄재가 연탄이었잖아요. 연탄이 연탄재가 될 때 자기 몸을 완전 불살랐잖아요. 너 그렇게 살아봤어? 어떤 여인을 위해서, 어떤 남자를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봤냐고 이렇게 해석하죠. 많이들. 그래서 이것은 연애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아무 콘텍스트가 없으면.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 작가가 그것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요. 자기가 일단 어떤 메시지를 담았어요. 여기에다가 세상에 발표를 했어요. 독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독자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가는 이 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 시는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시는 1991년도에 쓴 거예요. 안도현 시인이요. 1991년도에 안도현 시인이 뭐였게요? 정교조 해직교사였어요. 1989년도에 정교조 결성을 해서 1,500명 넘게 정부에서 교사들을 해고했잖아요. 불법이라고.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정교조는 청교육을 기치를 들고 뭐 촌지 안 받기, 애들 안 때리기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 학부모들이 좋아했다고요. 그렇지만 뭐 학교를 교육 현장을 정치투쟁의 무대로 삼는다, 뭐 빨갱이다, 뭐 교사가 노동자냐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았잖아요. 저는 그 컨텍스트에서 이 시를 해석해 보면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불태운 다음에 해직교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도현 시인이 세상을 향해서 해직교사라서 소리 지르고 싶었던 정치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어떤 해석이 맞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각자 해석하면 그만이에요. 그게 문학작품의 강점이죠. 종교경전도 비슷해요.
각자가 다 자기가 원하는 걸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논설, 이제 회사의 보고서나 이런 건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해석의 여지를 이렇게 남겨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쓰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면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똑같아요. 왜? 왜? 명령해야 돼요. 누가 봐도. 그거 니 치울래? 너가 치울래? 논리적인 글은 이래야 돼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해석,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연탄재 발로 차면 지저분해지고 먼지 날리고 건강에 해롭고 그러잖아요. 골목길에. 그러면 찬놈이 치우는 게 논리적으로 맞죠. 그러니까 저렇게 야단치는 게 맞는 거예요. 논리적 글쓰기는 이런 거죠. 사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실은 누구나 이런 글은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글쓰기, 생활 글쓰기 이런 것들은 훈련을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고요. 이런 글은요. 아무리 훈련을 해도 아무나 쓰지 못하는 글이에요. 이것은 시인이니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글을 쓰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요. 그저 이런 글을 쓸 수 있으면 돼요. 그것만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그 말씀 드리고요. 예. 오늘 강의의 핵심은 이겁니다. 텍스트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해석이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컨텍스트는 텍스트 해석에 유용한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상 쓰는 모든 형태의 글 또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써나가는 모든 형태의 글, 그것은 대개 우리의 생각, 정보, 감정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대개 우리가 글쓰기 책을 읽어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을 정확하게 어떤 문장으로 표현하느냐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쓴 책이 대부분이죠. 문장론 못지않게 글을 쓸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내가 제공한 이 정보, 내가 제시한 이 해석, 그리고 나의 이 주장, 판단, 이것에 읽는 사람이 이것을 우선 이해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내 생각도 비슷한데 라고 공감하게 만들려면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콘텍스트, 이게 해석에 필요한 정보를 눈에 띄지 않게 넣을 수 있으면 눈에 띄지 않게 넣고요. 그 다음에 강조하고 싶으면 도드라지게 해서 넣으라는 거예요. 데이터면 데이터, 논리면 논리, 인용이면 인용,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주라는 거예요. 이걸 잘하면 사실 문장이 좀 어눌해도요, 어색해도요, 정보가 때로 약간 부정확한 게 이제 오류가 있어도 그래도 큰 상관이 없거든요. 큰 틀에서 공감을 받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글쓰기가 어느 날 좀 재밌어지는 날이 올 거예요. 글을 쓸 때 가장 큰 고통은 내가 쓴 글이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지 못할 때. 우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진짜 저절감이 크고요. 야, 너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겠는데 난 동의 못해. 이렇게 나오면 좀 덜 서운하지만 그래도 화가 나요. 예? 가장 큰 좌절은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거예요. 그럼 진짜 곤란한 거예요. 아는데 난 생각이 달라. 이것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 상대방이 읽으면서 보고서를 보는 사람들이 뭐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여기까지 일단 가고 그 다음에 말 되는데 이렇게 좀 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당신의 글이, 당신이 만든 문자 텍스트가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그걸 이해할 뿐만 아니라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사람들이. 그럼 자기 주변에서 어떤 형태로든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글쓰기에 재미를 붙이는 건 그때부터거든요. 그거 할 때까지는 노력을 좀 하긴 하셔야 돼요. 일단 어느 시점에선가 한 사람 두 사람에게라도 야, 잘 썼네? 쏙 들어오는데 여기까지 일단 반응이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상승 국면으로 가게 됐어요. 일종의 피드백이 포지티브 피드백이라 그러죠. 이제 대먹임 현상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글 쓸 일이 좀 많아지고요. 또는 자기가 더 많이 쓰게 되고요. 또 더 많이 쓰게 되면 쓰게 될수록 더 잘 쓰게 돼요. 도둑질도 하면 느는데 글쓰기라도 더 안 늘겠습니까? 되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처음에 그 임계점을 돌파하는 거예요. 야, 이게 깔끔하네. 정리 잘했는데 라는 얘기를 들을 때까지, 그때까지가 힘이 들어요. 실제로는 좀. 그렇지만 아무 노력 없이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부서진 연탄재 네가 채울 거냐. 여기까지 쓸 수 있다면 예, 누구나 다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 점만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되도록이면 즐거운 마음으로 예, 때로 글쓰기가 괴롭더라도 해나가시기를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시민 씨의 강연에 우리가 잠깐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을 조금 더 재미있게 하면서 우리가 들을 때 덜 지루한 느낌을 주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한 대로 텍스트 231쪽부터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